현재 여의도 정치 상황에 대해서 청년 정치에 대한 기득권의 반격이다. 뭐 이런 해석까지 있고요. 청년 정치는 토사구팽용이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게 이야기의 중심에 서 있는 청년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청년 정치인 황희두 노무현 재단 이사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가장 주목받진 않는 것 같은데. 그래요? 난 가장 주목하고 있어요, 내가.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영광입니다. 아니 저는 아주 옛날부터 봤는데 말도 뚜렷뚜렷하고 메시지가 정확해요. 게다가 일관적입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 압박과 탄압도 받고 있어서 좀 키워주고 싶은 느낌이 팍팍 나네요. 네, 자, 여기 감사합니다. 보니까 뭐 오늘 많이들 들어오셨는데 여러분 더 분발해서 많이 들어와서 좀 얘기해 주세요. 첫 번째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의도 정치권에서 비대위 구성할 때 당 지도부는 항상 청년 몫을 이렇게 일정 부분 놔두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하기가 쉬워진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전에 비하면은 쉬워졌다고 볼 수는 있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왔냐라고 봤을 땐 뭐 평가가 나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요? 일단은 뭐 청년들이 단순히 얼굴마담용으로 데려와가지고 지금 당장 여야 정치인들을 보더라도 비슷한 맥락으로 네. 그 당내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실제로 저도 크게 세 가지로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 보는 게 기득권들은 청년들 그냥 얼굴마담용으로 쓰거나 네. 아니면은 청년들이랑 사진 몇 장 찍고 나는 청년에 이렇게 관대하다 이런 걸 아하. 어필하는 용도로 쓰는 경우도 실제로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냥 홍보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볼 것도 있고 또 두 번째는 청년 정치인 혹은 지망생의 관점인데 네. 주로 본인의 콘텐츠가 준비 안 돼 있거나 부실한 경우에 흔히 보이는 게 트롤짓 그리고 또 하나는 트롤짓. 예, 그냥 막 네. 당내 막 욕만 하거나 네. 아니면 당위만 앞세우면서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구태고 네. 의지도 없고 나는 유일하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다. 네. 그래서 본인을 주목해달라. 이런 접근 방식인데 이건 이미 많은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다 보거든요. 그 차원에서도 그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된다 보고 마지막으로 당원들의 차원인데 당원들도 제가 총선 때 많이 느낀 건데 네. 청년 정치가 다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막상 지역을 쭉 돌면서 느낀 건 그래도 내 지역엔 좀 예산 잘 따오고 네. 좀 연륜 있는 정치인이 필요하다. 그럼 과연 청년들이 지역에서 설 자리가 없다고 봤을 때 비례대표에서 그나마 청년들을 찾는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차원에서 봐도 또 전문성을 요구하잖아요. 그럼 과연 청년들이 설 자리는 어디 있나? 이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폭넓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홍보수단 얼굴마담용이냐 그다음에 내용은 좀 없고 뭐 트롤짓 하는 그러니까 그냥 구태 나 빼고 다 구태다 이런 식으로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위상을 세워보려고 하는 그런 안 좋은 모습이 사실은 좀 비난받고 있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지금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자면 역시 현실의 벽은 높다 이런 네.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자,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갑자기 팍 생각이 나네요. 청년 정치인의 대표격이라고 주장됐던 민주당의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왜 홍보수단으로 사용하고 버렸냐 이런 얘기 계속했고요. 그 또 그분이 계속 한 거가 나 빼고 다 구태다 이런 얘기 했었고요. 예. 그럼 도대체 그분의 전문성이 무엇이었냐? 아무래도 젠더 갈등 유발 내지는 패미 관련된 내용 이외에는 다른 이슈가 있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정리가 됩니다. 네. 지난번에도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하고는 조금 이렇게 서로 좀 논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제 일방적으로 좀 비판했던 양상으로 흘러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뭐 어쨌든 그 실제로 박지원 전 위원장의 메시지에 사람들이 주로 관심 가져야 된다라고 그렇죠. 옹호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네. 당연히 맞는 말들을 했다고 봐요. 저도 아예 틀린 말들 한 건 아니지만 현실 정치라는 게 그렇게 말 몇 마디 하고 네. 어떤 특정한 직위를 가졌을 때 하루아침에 세상이 바뀌었다면 애초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되지도 않았을 거라 보거든요. 그냥 인간 세상이 원래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그걸 너무 쉽게 평가한 거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좀 공감대를 얻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그 나를 위해 JM님께서 황희두 아침에 보니 더 잘생겼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여기 우리 그 국민의힘 대변인하고 이경 대변인하고 이렇게 아침에 화요일 아침에 하는 청정시대가 네. 있어요. 좀 이따 하겠지만 예. 거기에 그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이 나와가지고 나는 국대다에서 1, 2위 했던 그분이 나서 했더니 너무 잘생겼다고. 아줌마 두 명이서 너무 한 명에게 이렇게 뿅 간 거 아니냐고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황당하긴 했습니다만 황희두 이사 모시고 나서 그 얘기를 생각해보니 갑자기 빈말이 감사합니다. 아닌 느낌이 확 드네요. 자, 이거 제가 그냥 농담으로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더 막 진지하게 하면서 또 욕하지 마세요. 자, 세 번째 질문 한번 해볼게요. 청년 정치인의 눈으로 정치 현안을 이제 얘기해 볼 타임인데요.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
뭐 이재명 당대표 후보 당선이 기정사실화가 됐습니다. 여기 호남 투표율이 35% 정도밖에 안 된 거 가지고서 호남이 민주당을 버렸다 이런 얘기도 좀 해요. 그리고 앞으로 수도권도 이런 식으로 낮을 거다 얘기하는데 글쎄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맨 먼저 저 세 가지로 그냥 요약해 보자면 세 가지 좋아하네. 일단 언론 프레임이 언론 프레임이. 그냥 너무 노골적으로 지금 적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바람을 자꾸 담는 것 같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언론의 책임으로만 볼 거냐라고 봤을 때 그냥 두 번째로 말씀드리자면 어떤 느슨함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느슨함. 확대명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네. 그냥 뭐 내가 투표를 굳이 안 해도 어차피 결과는 나오겠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투표장에 안 가시는 분도 계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전체적인 실망감. 그러니까 이게 뭐 특정한 정치인 한두 명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자체 뭐 대선 지선 때부터 쌓여온 문제 그리고 각종 개혁 과정에서 보였던 답답함 이런 것 때문에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도 있고 또 동시에 그냥 정치 자체에 대한 반감 네. 일종의 혐오감까지 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 그냥 정치 싫다 이렇게 그냥 관심을 끄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이제 뭐 호남에서 좀 낮게 나왔다고 해서 그게 무슨 호남이 민주당 버렸다 이렇게 볼 건 아닌 것 같고 과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언론이 프레임을 씌우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지지율, 투표율 이런 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대통령 경호처가 문재인 대통령 사저 경호를 그 사저에서 100m까지 해서 뭐 300m로 늘리면서 양산에서 시위하시는 분들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 부부가 정말로 이렇게 편안한 표정으로 나와가지고 바깥 활동을 하는 걸 어제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자체에 대해서 어쨌든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네. 이것도 한 세 가지 정도 지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먼저 그 타이밍. 그러니까 이게 뭐 타이밍. 커터칼 얘기 나오고 모의권총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렇죠.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을 방치해뒀냐.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히 해결될 것으로. 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지금 욕을 먹고 있는 상황 같고 그렇죠. 또 두 번째로는 이 취임식 문제. 그러니까 극우 취임식. 유튜버들이라든지 네네. 뭐 심지어 사저에 있었던 사람까지도 초청을 받았는데 무려 그렇죠. 그것도 여사 초청이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납득할 수 있냐 다 알면서 방치해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그렇죠. 보고 마지막으로는 검찰의 빌드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월성 원전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그 흉악범 북송 사건 관련해서 네. 검찰이 노골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하는 것 같은데 과연 이걸 두고 뭐 협치라고 볼 수 있냐? 라고 봤을 때 저는 좀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네, 저도 안 그래도 이렇게 간단히 해결될 것을 왜 그동안 가만 놔뒀나? 그동안 이제 즐길 대로 다 즐기고 힘들어 봐라 한번 했다가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고 나니까 이런 행동한 거 아닌가 해서 좀 씁쓸하기도 하더라고요. 서영님께서도 지지율 떨어지니까 그렇겠죠? 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런 비판을 받더라도 결국 시작은 이제 협치하겠다라는 것으로 연결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게 과연 협치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어제 또 시민사회 수석 비서관실에서 인사 문제에 또 관여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사실은 이 정권에 대해서 쳐다보는 눈이 곱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중진협의체 구성하면서 뭔가 좀 해봅시다라고 으쌰으쌰하는 분위기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거 어떨까요? 뭐 그런 시도 자체가 무조건 무의미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네. 여기에 대해서도 그 앞에 말씀 소개해 주셨듯이 민영배 의원의 주장에 저도 공감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옛 영광에 취한 자는 죽은 자다. 이게 예전에 프로게이머 세계에서 그런 그런 얘기가 유명한 나왔어요? 일이 있었어요. 옛 영광에 취한 자는 죽은 자다. 예. 이 프로게이머들도 한창 그 본인 전성기 때 생각하면서 그렇죠, 그렇죠. 지금 달라진 막 추락한 자기의 모습을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본인이 발전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달라진 시대에 대해서 자꾸 욕만 하다가 은퇴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정치권을 보면 딱 그때가 떠오릅니다. 네. 뭐 팬덤 정치 얘기하면서 여야 할 거 없이 지금 다 문제라고 하는데 왜 지금 여야에 있는 많은 당원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정치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냐?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법을 찾지 못하면 그대로 그냥 은퇴하는 길로 가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 많이 드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협치하자 이렇게 그냥 사람들한테 신용만 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협치를 하는 거 이런 게 중요하겠죠.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노영의 뉴스 세대 함께하고 계시고요.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주장에 따르면 감사원이 권익위 특별감사를 지금 진행하면서 직원들에게 위원장이 시켰다고 불어라 라면서 허위 답변을 종용했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그냥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보면 먼저 하나는 김한규 네. 의원이 최근에 잘 지적했다 보는데 네. 이 직권남용 관련해서 그리고 뭐 언론에다가 노골적으로 망신주기 한 거 아니냐 이 지적을 하나 할 수밖에 없고 또 두 번째는 이 결국에는 감사원장의 그 편향성 논란도 최근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네. 최재해 감사원장이 노골적으로 뭐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럼 이제 앞으로 그 결과들을 어떻게 믿겠냐? 그리고 현 권력층에 대한 감사는 과연 똑바로 이루어질 수 있냐라고 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도 역시나 회의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최근 뭐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렇고 국민의힘 측 그 정치인들이 네. 계속 민주당 탓만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 차원에서 지난 정부 때 지금 뭐 한상혁, 뭐 전현희 이런 위원장들을 향해서 벌이는 그런 쇼들 이런 거를 과연 납득할 수 있었겠나? 만약 정권이 지난 정권이었다면 난리가 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세 가지를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행태들은 다 그냥 약간 보복적인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요거 한번 기억해 보세요. 말 많으시네.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여기 학교 아닙니다. 똑바로 앉으세요. 똑바로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2년 전에 네. 월성 1호기 감사 당시 감사관이 그렇게 행동했던 건데요. 현 정부 들어서 이 사람들의 태도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이 월성 1호기 감사 관련해 가지고는 워낙 여기저기서 문재인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원 최재형 전 감사원장 있을 시절에 상당히 이상한 일이 많이 벌어졌었는데 지금 정부에 들어서니까 이게 다 노골적으로 지금 네.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지금 좀 전에 이게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하시다고 그 말하고 연결해가지고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선명하고 유능한 야당의 모습을 갖춰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얼마 전까지 여당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깨에 힘이 들어간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화와 타협, 협치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네. 그건 상대방이 대화할 의지가 있을 때의 얘기라고 봐요. 상대방은 뭐 예를 들어서 어제 당장 한동훈 장관 태도를 보더라도 네, 네. 이게 과연 장관의 모습인가? 국회의원도 굉장히 하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듯이 권성동 원내대표 등 계속 그냥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 탓만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손을 내민다고 이게 뭐 국민들이 봤을 때 아 진짜 협치를 하는구나라고 보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왜 이재명 의원을 향해서 이렇게 압도적인 그러니까 주목이 이어지고 있나 이걸 네. 봤을 때 앞서서 뭐 옛 영광 얘기도 했지만 이 달라진 시대의 흐름 같은 걸 좀 면밀히 분석하고 대안을 네. 내놓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얘기 나왔으니까 그냥 한번 연결해서 해보겠습니다. 어제 법사위 질의응답이 있었었잖아요.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 태도 논란과 관련해 가지고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이제 두 가지 파트에서 얘기가 진행됐습니다. 하나는 김남국 의원과의 설전이 있었었고, 하나는 최강욱 의원과의 이제 얘기가 있었었는데, 특히 최강욱 의원과의 관계에서는 최강욱 의원이 지금 현재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인가요? 지금 그 네. 페이스북에다가 이 채널A 사건 관련해 가지고 그 기자가 이동재 기자라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뭐라고 쥐모 씨라 그래야 되나요? 그 네. X? 제보자 네, X? 제보자 X. 예. 그분에게 유시민으로부터 뭐 이런 했다는 얘기를 해라라고 말하면서 강압적으로 이제 허위 자백을 하도록 허위 진술하도록 이제 유도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문제다 이런 얘기였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당신이 지금 그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재판받고 있는 중인데 혹은 기소가 됐는데 뭐 어떻게 이 법사위에 앉아가지고 이런 질문합니까? 이해 충돌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최강욱 의원이 아니다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갑자기 한동훈 장관이 끼어들어서 기소됐잖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네. 자,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 최강욱 의원한테 하는 것도 그렇고 또 이탄희 의원 같은 경우에도 네, 이탄 의원하고도 어저께 또 예, 설전이 그 있었어요. 자꾸 그러니까 늘 그렇게 빠져나가는 방식을 취하는 것 같아요. 몇 가지 패턴이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본인이 답변하기 애매하다 싶으면 되질문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모호한 답변을 해가지고 그냥 하나만한 얘기를 한다거나 네. 아니면 일반론을 꺼낸다거나 이 몇 가지 패턴이 있는데 역시나 어제도 그런 모습을 보였다. 사실 국민의힘 쪽에서 그런 모습을 보였던 사람 중 한 명이 이준석 전 대표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늘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려고 하지만 이 유튜브에 지금 박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계속 그 파해법이 나오고 있다 보고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그 한계가 뚜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사실 이제 여야 의원들끼리 이 법사위 의원으로서 여기 지금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게 이해충돌이냐 아니냐 이걸 논하는 자리인데 네. 거기에 이제 대답을 해야 될 사람으로 나와 있는 한동훈 장관이 갑자기 끼어들어서 아니 그 당신 기소됐는데 왜 여기서 나한테 질문을 해요? 이런 태도를 취한 거잖아요. 계속 그리고 막 말대답하는 식으로 모양새가 나왔는데
당연히 뭐 국회의원이 장관한테 갑질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은 선출직이고 장관은 네. 임명직인데 네. 임명된 사람이 뭘 믿고 저렇게 국회의원을 막대하나? 그럼 국민들 입장에선 야 국회의원까지 저렇게 막대할 정도면 국민들을 평소에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에 대해서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물론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끼어든 것도 잘못이지만 최강욱 의원도 거기서 화를 버럭 내면서 어디 끼어들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았다.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대답하려는 장관들에게 좀 이렇게 갑질하듯이 정말 소리 지르고 좀 무례한 말을 하고 이런 것도 좀 좋지 않은 거 아닙니까? 네, 그건 당연히 잘못됐다 생각하고 뭐 여기에 대해서 이 파이법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뭐 개인적으로는 이 어제 그 말대답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즉시 잡아가지고 그 본인한테 되돌려주는 게 네. 가장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디테일한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입장에선 이 눈에 보이는 걸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그 자리에서 즉시 시정을 요구하고 그리고 이걸 보시는 분들이 혹시 이 당원들이 있다면 뭐 여야를 떠나서 그런 거에 그 개인의 의사 표시를 해놓는 게 중요하다 봐요. 아. 특히 많이 본 영상의 댓글들 보면서 네. 아 이게 그냥 누가 어떻게 됐구나라는 인상 비평으로 그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굳이 음모론을 제기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 좀 공을 들이는 사람들도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탄 의원 얘기도 하셨지만 이탄 의원이 뭐 질문을 하면 한동훈 장관이 되질문을 해요. 네. 맞받아쳐서. 그런데 질문하면은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대답은 안 하고 계속 되질문을 하니까 이탄 의원이 일단 알았으니까 답변을 먼저 하시고 하세요라고 말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똑같은 패턴을 보이잖아요. 네. 근데 좀 전에 그럴 때는 즉석에서 이걸 교정시켜줘가지고 해결해줘야 된다고 하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네. 한동훈 장관하고는. 그럴 때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그럼? 사실 그렇게 된 상황에서는 네. 그냥 이 당원들이나 그러니까 이걸 보는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의사 표현을 해서 네. 뭐 어떤 영상을 보면 야 역시 한동훈 뭐 네. 이탄 의원은 곤란하게 했다 이게 그러니까 막 도배가 그게 돼 있어요. 잘못된 프레임에 말려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엔. 그걸 그냥 네. 방치하고 넘어가면 네. 나중에 결국엔 이 머릿속에는 그런 프레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 그것밖에 방법이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요. 사실 한동훈 장관은 또 하나 패턴은 이미 충분히 답변 드렸습니다.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들어보면 뭘 말했지? 대답한 게 뭐지? 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들어도 그런데 일반인들이 얼핏얼핏 지나가는 걸 보면서 아 그러면은 한동훈 장관 말 대답 잘했는데 왜 계속해서 국회의원이 딴지르거나 이렇게 네. 말꼬리를 왜 잡나 이렇게 인식이 된단 말이죠. 네. 그리고 뭐 전 정부 얘기하면서 이전부터 해놨으니까 그럼 니네들부터 잘못했다고 해 이런 식으로 답변 유도한 게 있는데 물론 당연히 그 전 정부의 어떤 관행이 잘못된 네. 게 있으면 바로 잡을 필요는 있지만 그럴 거면 정권 왜 잡았냐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한동훈 장관의 태도는 계속해서 제가 봤을 때 좀 부적절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디테일과 팩트로 자꾸 차근차근 잘근잘근 씹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근데 기사들 여러분 잘 들어보면요. 기자들이 보도하는 방식이 야당 의원들이 질문하거나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호통친다, 뭐 네. 무례하다 이런 반응을 그런 표현을 쓰는가 하면 한동훈 장관 답변 태도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잘 반박했다 이런 말을 항상 씁니다. 조목조목 대답했다.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어보면 아 야당 의원들은 무식하게 소리만 지르고 네. 한 장관은 아유 그냥 훌륭하게 상황을 정리하면서 차분하게 착하게 조목조목 아주 논리적으로 잘 대응한 사람처럼 비춰진다는 거 네.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갑자기 한동훈 장관 성토대회가 되는데 아닙니다. 네. 자 요즘은 해볼게요. 최근 2시 청년, 10시 청년 이런 말까지 등장했습니다. 2시 청년이라고 하는 거는 뭐 특별하게 본인이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아니면서 한량처럼 여의도 정치권에 2시에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네. 이렇게 얼굴 마담처럼 얼굴 이렇게 딱 찍고 자기 좀 잘 봐달라 하는 그런 청년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네. 10시 청년은 뭐죠 그러면? 2시 청년, 그러니까 10시 청년 아침에 그때 기자회견 했다고 해서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이 논쟁이 벌어지고 네. 있는데 뭐 사실 그거에 대해서 많은 청년들이 예전부터 문제 제기를 해왔어요. 그래요? 여의도에 시간 잡는 게 일반 청년들 고려해보면 저녁 시간에 잡아야 그나마 갈 수 있는데 이게 다 본인들 기준으로 국회 기준으로 시간 선정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이 계속 나왔었고 그러니까 청년들이 참여할 수 없는 시간대에 네. 이 일이 벌어지고 있다 뭐 이런 네, 취지이기도 맞습니다. 하죠. 네. 그래서 결국엔 대다수 청년들의 의견은 빠져 있다라는 지적을 해왔고 사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이 벌어지는 일들은 충분히 예견돼 있었죠. 그렇다고 해서 뭐 민주당이나 정의당이 그걸 관망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각각 정당마다도 지금 여러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이건 판단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어쨌든 2시 청년, 10시 청년 논쟁이 벌어지면서 결국 이준석 대표하고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이 이제 설전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얘기의 본질은 정확히 뭘까요? 제가 참 그 논쟁을 보면서 이거는 본쟁에서 벗어나면서 이상한 방향으로 흐른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때요?
저도 이게 크게 보면 이핵관과 윤핵관으로 나뉘어서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친윤 대 친이 계파 갈등이다 이런 얘기도 있죠. 예, 근데 지금 좀 젊은 청년들, 특히 그 남성들의 입장에서는 이준석 대표에 공감하는 차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최근에 그 장해찬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2030 스피커 중에는 윤석열 대통령 옹호하는 게 나밖에 없는 것 같다. 그 뭐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얘기까지 하던데 뭐 결국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냐면 2030 남성들의 목소리가 중요한 거 맞고 실제로 여태까지 뭐 각종 검열에 대한 이 불안 그리고 뭐 걱정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준석 전 대표가 그걸 잘 대변해왔다고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있고 혹은 뭐 남성은 뭐 잠재적 가해자다 뭐 이거에 대해서도 이준석 전 대표가 뭐 속 시원한 발언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잘 들여다봐야 되는 건 맞습니다. 다만 한 세 가지 정도 이걸 지적하고 싶은 게 이 공정과 능력주의에 대한 거 네. 그리고 이 감성팔이에 대한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팬덤 정치에 대한 거 크게 네.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 과연 그 공정과 능력주의를 열심히 표방을 해왔지만 대선 과정에서 뭐 당장 양두구육 본인도 얘기했는데 윤석열과 김건희 씨의 실체를 어느 정도 알고 그렇게 행동한 거 아니냐 그렇게 봤을 때 과연 그게 공정 능력주의냐라고 비판을 할 수밖에 없고 네. 또 감성팔이라는 건 민주 진영을 향해서 여태까지 매번 뭐 선즙필승, 막 떼법 정치 이러면서 감성에 의해서 호소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왔어요. 네. 아까 그 뭐 야당 정치인들 기자도 그렇게 표현한다 했잖아요. 네. 뭐 마치 막 감성에 호소하는 것처럼 막 호통치고. 근데 그런 차원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최근에 우니까 그걸 두고는 또 막 감정이입을 했단 말이에요. 이 선택적인 잣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팬덤 정치는 뭐 이준석 전 대표는 신드롬이고 현상이니까 여기에 다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 뭐 이재명 의원을 향해서 관심 가지는 건 이거 팬덤에 막 몰입한 거다 이렇게 평가하는 부작용이다, 게 이런 얘기도 왜 하죠. 부작용 막 예, 강조하고 예. 이게 과연 같은 잣대로 보는 거냐라는 지적을 빠짐없이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두 사람 간의 설전 어쨌든 간에 2030 쟁탈전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보수를 지지하는 2030이 점점 많아졌었는데 또 이번 갈등을 통해서 튕겨 나오는 사람도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 네. 어떻게 보세요? 예. 여기에 대해서 앞에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에서는 이 대안, 그러니까 여태까지 어쨌든 젊은 남성들이 많은 목소리를 내왔는데 그게 타당하다 안 하다를 떠나서 아예 듣지 않았다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그냥 뭐 남자들이 이런 건 양해해야지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우리가 계속 듣고 뭐 반성할 건 반성하고 네. 대안을 잘 모색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많고 예민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을 보면 어디서도 욕을 안 먹고 싶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욕 먹는 거죠. 좀 욕을 먹는다 하더라도 이 이재명의 민주당이 만약에 됐으면 그때는 이 뼈를 깎는 심정으로 들을 얘기는 듣고 그 사이에서 민주당의 가치가 어떤 것인가 그걸 명확히 구분을 지으면서 계속 뭐 외연을 확장해 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이제 올라오는 느낌이 들죠. 소폭 상승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국정 지지도가 다시 잘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사실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네. 이거는 뭐 여야를 떠나서 스노우볼 개념을 얘기를 많이 해요. 게임에서 그런 게 있는데 쉽게 말해서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네. 이게 없는 일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국민들은 다 기억하고 있고 마일리지 포인트 적립하듯이 지금 차곡차곡 쌓이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 당장에 뭐 오른다 내린다를 보면서 일희일비하다가는 큰 코 다친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대통령실에서 좀 뭔가 변화된 모습을 보이려고 하고 이것이 지지율의 상승으로 연결되어가는 느낌은 드는데 그것이 본질은 아닐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국민을 정확히 섬겨야 된다. 뭐 이런 취지로 정리가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